사회에서는 안전의식의 부재로 대형 사고의 보도가 너무나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불감증 사회라고 불릴 정도로 매년 반복되는 사고서부터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사고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커다란 사고가 2014년에 있었던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292명의 사망자와 그다음에 실종된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수의 고등학생들이 포함되었고, 이들이 이제 수학여행을 가다가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던 당시 나타난 선장 및 선원들의 자기만 살겠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탈출 소식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배후에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 경제 이데올로기 조류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사회의 경제적 이데올로기를 논하기 전에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을 가진다면 하나의 사건이 발생해도 이렇게 도미노처럼 큰 참사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인, 누구나 상식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행해진다면 사회의 위험 요소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제가 던지면서 장인에 대해, 그리고 장인과 직업윤리라는 주제를 놓고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각 국가별로 장인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인이라고 하는 그 직업군을 국가 교육제도를 통해서 육성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로 독일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잘 알려진 사례로 독일의 굴뚝청소부도 직업교육을 통해서 양성이 됩니다. 독일의 굴뚝청소부는 도제 이제 직업학교 훈련 기간을 보게 되면 3년의 교육 기간을 받으면서 양성이 되는데, 매 학년마다 실습 비용을 줍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키면서 실습 과정에서 훈련 비용을 주면서 1학년 때는 이제 520유로 해서 유로는 1,350원 정도 되니까 한 거의 뭐 70만 원 정도의 돈을 이렇게 줘가면서 훈련을 시키고,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이렇게 해서 3년간의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굴뚝청소부를 무슨 교육을 시킬까라고 해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내용을 찾아봤더니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단순히 어떤 청소하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방출보호법, 에너지 절약, 화재 예방, 건물법에서 굴뚝청소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다음에 연소가스, 배기가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안전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지, 그 다음에 환기 시스템 등의 관련 장비를 어떻게 확인하고 그것을 적용하는지 등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배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직업,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상 뭐 하찮은 직업이라고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직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세한 규정을 두고 공부를 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직업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정말 생산 교육을 시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찾아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3년의 교육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산업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이스터가 되고 나면 받는 월급이,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월급이 지금 한 두 번째 칸에서 보게 되면 한 6,000유로 정도 가까이 받는 그러한 월급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독일의 그 교육제도를 잠깐 보고 넘어갈 텐데요. 우리나라는 그 단선제로 되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이렇게 같이 가고 이제 대학도 가서 이제 거기서 분리가 되는 부분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을 조기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단계를 거쳐서 4학년이 되게 되면 복선제 학교를 통하여서 3가지의 학교로 가게 되는데, 바로 하우프트슐레라고 하는 기술직 학교와 레알슐레라고 하는 이제 주로 사무직이 가는 학교, 그다음에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인문계 계통의 학교로 가게 되고, 이 하우프트슐레와 레알슐레와 김나지움으로 갔던 학생들이 직업학교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직업학교 단계에서 이원화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이원화 제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2가지
방식으로 공부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하나는 학교에서 하나는 산업체에서 이렇게 공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 과정에 있어서 학교에서의 공부와 산업체에서의 공부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청소년이 반드시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알아야 되는 권리와 의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초기 단계부터 학생들을 가르쳐 나가게 됩니다. 이 직업학교 제도와 장인제도가 정착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좀 중요한 교육제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시민교육제도입니다. 국가시민교육에는 직업윤리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 방식의 장인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학교 조직에 맞는 교육 이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직업윤리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즉 너무 기술만 가르치고 사람이 될 인성 부분에 대해서는 결여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국가시민교육, 공민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실 전통적인 방식의 교육제도가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독일에 정착하는 가운데서 이 정착이 와해될 뻔한 굉장히 커다란 계기가 바로 그 프랑스의 침입, 나폴레옹의 자유주의 사상의 전파 이런 것이 있었지만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국가는 다시 한번 그 산업화 시기에 필요한 인력 양성에 있어서는 이 자유주의가 최대한의 그 어떤 해결책이 아니라 전통적 방식에서 실업 교육을 다시 한번 부활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지원을 했었던 것, 즉 법적 부분에서 경제적 부분에서 그다음에 사회적 지원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 장인제도가 되살아나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직업윤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직업 일반의 윤리, 그래서 어떠한 직업에서든지 요구되는 행동 규범을 직업 일반의 윤리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특정한 직업이 요구하는 그런 직업 윤리입니다. 서양의 아무래도 가장 오래된 직업 윤리는 프로테스탄트적인 그러한 직업 윤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직업 윤리는 청교도적인 직업 윤리관으로 이것은 이제 종교적인 평안, 그다음에 영적인 구원 이런 것을 얻는다는 그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어받았던 사람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지배하고 있는 서양에서 자본주의적 윤리가 발전하게 된다 이런 이론들을 이제 내세우게 됐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서는 이 직업 윤리로서 이제 기독교적 윤리 외에 물질주의적 이제 윤리관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어떤 물질을 추구하면서 그걸 통하여서 스스로의 어떤 행복을 찾아가는 이러한 방향들이 나오게 됐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기독교적인 청교도적인 직업 윤리는 굉장히 지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장인이 가진 직업 윤리인데 이 직업 윤리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게 되는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제가 세웠던 그 장인의 직업 윤리는 세 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 교육가로서의 장인의 직업 윤리를 보게 되면 그 전통적으로 교육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유럽에서 찾아보다 보니까 중세 시기부터 장인하고 도제하고 요 사이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좀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도제 수업에 대해서 그 경제사가였던 구스타프 슈멀러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노동과 교육, 기술 교육과 인성 교육이 결합된 장점이 바로 이 장인 교육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교화력을 가진 교육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장인과 같은 기술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인성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를 한번 좀 제가 찾아봐 봤는데요. 찾아봤더니 그 우리나라에서도 가정 내 부모 교육으로서 굉장히 유교 사상의 바탕을 둔 직업 윤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는 인내,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직무 몰입, 그 다음에 천직으로 아는 소명 의식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두 번째로는 장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자, 전문가로서의 직업 윤리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장인에 해당되는 기능장이 되기 위하여서 갖추어야 될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뭐 기술사 이러한 단계들을 갖추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술 단계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술 인력은 양성해 오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각 자격별로 직업별로 직업 윤리가 실행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었습니다. 자꾸 아까 독일 사례를 자꾸 들어서 그런데 비교를 좀 하다 보니까 독일에서는 각 직종별로, 그다음에 단계별로, 직업별로 직업 윤리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가, 그것을 좀 묻게 됩니다. 그래서 실례로 제가 찾아봤는데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선원과 선장 등 선박 관련 종사자들이 어떤 직업 교육과 직업 윤리를 배웠는가 독일의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전문적인 기술 관련 자료를 읽고 해석하고 작성하고, 그다음에 위험 방지하고 항해 기술에 있어서 의사소통하는 방법들을 첫 번째 범주에서 규정하고요. 두 번째 범주에서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시 되는 부분들은 바로 직업 윤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각종 시험과 관련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31개 조항에서 8, 9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소개되는데 첨부 파일까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이론, 실기 이것을 잘 해서 시험을 통과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직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이거를 처음부터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에는 각 직업에 맞는 직업 윤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한 지식 전달 차원에서 이론을 매우 빠르게 교육하고 이를 통해서 직업 활동에만 전념하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직업에 대한 스스로의 철학과 이해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요, 직업교육을 받는 사람도 직업교육을 하는 사람도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직업 윤리에 대해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각 직종 협회, 각 직종별 협회, 회의소 이런 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고 그 밑에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경우에는 변호사협회, 의사의 경우에는 의사협회, 상공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상공업협회 등을 통해서 협회에서 윤리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에게도 협회가 있어요. 제가 변호사협회도 들어가 봤고 찾아봤고 상공회에서 상공업협회도 찾아봤는데 윤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윤리 규정은요, 그 직업교육 단계에서 매우 엄격하게 교육되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각 직업 종사자는 자기의 직업에서 필요한 윤리가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를 어길 시 어떠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서 보게 되면 직업별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이를 관할하는 협회에서 그 구성원을 퇴출하고 제명시켜버리기 때문에 그 직업 윤리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직업 윤리인데요. 현재도 보게 되면 이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처럼, 그러니까 당시의 그 엄격성만큼 그런 엄격성을 따르지는 않지만 상공업협회, 수공업협회, 뭐 농업협회, 각종 협회들에서 이러한 협회가 정한 정관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회들은 국가, 그 다음에 개인 사이에 있는 사회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일원으로서 지켜야 될 부분들을 자세하게 규정을 해놓는데요. 예를 들면 뭐 자격제도 시험위원회에 어떻게 참여할 건지, 자격제도를 어떻게 유지할 건지, 그 다음에 후계자 양성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뭐 등등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적어놓고 있기 때문에 회원인 이런 장인은 독자적인 행보가 아닌 전체의 합의와 논의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활동이 어떤 이익 집단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익과 연결이 되는 부분에서 방향을 지어져야 된다. 뭐 이런 부분으로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았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격언은요, 훈련만이 대가를 만든다, 훈련만이 마이스터를 만든다라고 하는 위복마흐트 마이스터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바로 이것은 독일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가치관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찬사들 중에서 똑똑하다, 영리하다 이런 찬사보다는요, 근면하다, 정확하다 이런 찬사가 사실은 가장 우수한 찬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에 필요한 장인적 직업윤리는 무엇일까? 우선 개인적인 측면에서 인성과 전문성이 장인의 직업 연류로서 강조되어야 할 건데요. 우리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았던 것이 도처에서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라고 하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의식이 없는 사회에서는요, 장인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투철한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야지만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궤도로 오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직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고유한 직업윤리의 정립 및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교적 기준에 맞춘 또는 성별에 대한 직업 구분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업자를 교육할 때도 이론 교육에만 치중하지 않고 직업 이해와 기본적인 직업 윤리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종별 협회 아까 회의소 이러한 부분이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국가와 개인 사이의 사회적 파트너로서 직업별 협회에서 어떤 직업과 관련된 법에 맞는 윤리 강령을 세워서 그 윤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직업 활동에서 직업 윤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정에서부터 직업 윤리가 좀 체계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의 가정교육 안에서 우리나라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굉장히 좋은 어떤 인간존엄의 유교적 그러한 그 전통에 맞추어서 이러한 직업 윤리에 대한 교육을 좀 체계화하고 그다음에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면 어릴 때부터 이런 직업 윤리를 받고 자란 사람이 나중에 사회의 근로자가 되어서 나가게 되었을 때 이런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윤리를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좀 부러워하는 국가인 다른 선진국의 어떤 장인 정신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